자, 네 번째는요.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입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기출이 되냐면 사례를 딱 보여줍니다. 사례를 보여주고 나서 자, 이 사례 속의 학생은 콜버그가 얘기하는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인 것 같아? 그 단계를 쓰고 그 단계라고 생각하게끔 했던 그 근거를 이 사례 속에서 찾아서 써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가 뭔지 확실하게 알려면 이 단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걸 알고 있어야 그 근거까지 제시할 수 있죠. 자, 총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눌 거예요. 인습 이전, 인습, 그리고 인습 후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고 각각의 수준에서 두 단계씩 나눠서 총 6단계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처벌과 복종의 단계입니다. 자, 도덕적 행위를 하는 이유가 나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 행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으로 벌을 피하기 위해 준칙에 순종하는 단계이다. 단순한 실체적, 물리적 힘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포인트는 벌.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욕구 충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 나는 도덕적 행위를 하는 거야. 욕구 충족? 그러니까 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을 받고 싶어서 나는 도덕적 행위를 해 라고 하면 2단계로 가면 되는 거죠. 자, 상과 보답을 받기 위해 준칙에 합치하는 행위의 단계로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 충족, 자신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여기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여기 포인트를 두시면서 사례 속에서 판별해 주셔야 돼요. 나를 위한 건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했는가? 이것을 잘 보고 적용시키셔야 돼요.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나를 우선적으로 해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행동을 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2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3단계는요. 이제 착한 소년, 착한 소녀예요. 아, 쟤 너무 착해.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거죠. 쟤 너무 착해 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평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인 관계에서의 조화를 위한 도덕성입니다. 타인의 승낙을 구하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준칙에 합치하는 행위의 단계이다. 사회적 조화가 중심이 되는 단계. 다른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이 행위를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3단계로 가시면 돼요. 4단계는 뭐냐면요. 법이에요. 법에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법과 질서 준수의 도덕성이다. 법과 질서는 사회 모든 시민들에게 행위의 표준을 동일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잖아. 법은 무조건 지켜야지. 법은 우리의 약속이야. 그 법에 따라 행위해야 돼. 이게 바로 4단계인 법과 질서입니다. 자, 5단계. 5단계는 사회적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법, 악법도 법, 우리끼리 정한 약속이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면 5단계. 근데 그게 우리끼리의 약속이긴 했지만 좀 불합리하잖아.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 그거 고치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사회 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의무를 규정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복리를 위한 공평자 입장을 취하는 단계가 된다. 사회적 계약입니다. 법이라고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이상하다면, 잘못됐다면 고치면서 우리끼리 약속하고 우리끼리 계약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우리 도덕적인 행위를 하자라고 하는 것. 자, 6단계 보편적인 원리라고 해서 가장 상위의 도덕적 행위죠. 그래서 얘는요. 나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의 양심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양심에 의한 행위의 단계로 윤리관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 올바른 행위란 스스로 선택한 도덕 원리에 따른 양심의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사회 계약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법 때문에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고 상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벌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는 무조건
나의 양심대로 행동해 라고 하는 게 바로 6단계입니다. 보편적인 윤리. 자, 영적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파울러입니다. 자, 0단계는요. 미분화예요. 아동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 신념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언제 얘기하는 걸까요? 개념이 없는 시기, 영학이에요. 주요 보호자의 관계를 통한 기본적인 신뢰감의 발달로 인해서 신념의 첫걸음을 딛게 된다. 영학이 신뢰감 형성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영학이 신뢰감의 발달, 이 분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개념 정리가 되지 않았다. 개념 확립이 되지 않았다. 자, 1단계는요. 직관적이고 투사적이에요. 유아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학이 포인트, 유아기 포인트. 자, 유아기는요.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시기입니다.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는 시기. 어떤 의미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없이 타인이 그러하니까 나는 타인이 하는 대로 합니다. 이때 타인이 누가 될 가능성이 크죠? 부모가 될 가능성이 크죠. 우리 부모님이 매주 일요일 날 교회를 가서 이러한 행동으로 기도를 했어. 그럼 따라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 없어요. 자기 의지 없어요. 단지 모방하는 겁니다. 자, 학년 전기 동안 포인트 주셔야 돼요. 1단계는 유아기와 학년 전기가 속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학년기 동안에는 그들 부모나 같이 신념의 일부를 동화하게 된다. 이제는 동화됩니다. 도덕적 규칙, 종교적 신념에 대한 그들 부모의 태도는 옳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녀에게 전달해준다. 부모의 영향을 받는 거죠. 이 시기의 아동은 기본 개념의 이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로 부모의 신념을 따르고 모방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직관적이고 투사적이다. 내가 보는 대로 그들의 행동을 나에게 투사하는 거죠. 직관적, 투사적. 2단계, 신화적, 문자적입니다. 자, 이때는 학년기예요. 자, 영아기, 유아기, 학년 전기. 자, 2단계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학년기가 됩니다. 자, 영적 발달이 인지 발달과 평행해서 아동의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이제 아동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만의 의지를 투영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아동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요. 신의 존재가 있다. 이렇구나. 받아들이고 전지전능한 존재에 대한 기원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선한 행동이면 보상을 받고 악한 행동이면 벌을 받는다고 믿고 그렇게 반응해지길 원한다. 자기만의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의 뜻을 거스르게 될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아동은 생각이나 상황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고 자신의 신념을 명확히 하면 물론이고 그 신념의 타당성까지도 제기할 수 있다. 모방하다가 자신만의 신념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종합적이고 인습적이에요. 언제냐면 청소년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나는 상을 받을 거고,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을 거고, 저 사람은 나쁜 일을 하니까 당연히 벌을 받을 거고, 이런 식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나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던 얘기죠. 그러면서 영적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관한 모든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도 인식하면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종교의 수용이 아니라 비판하는 시기로 갑니다. 비판하고 의문 제기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의지대로 종교 실천을 그만두거나 수정하게 돼요. 지금까지 부모의 역할, 다른 사람의 모방 엄청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 단계로 가면 이제 종합적인 사고를 하면서 자기가 가치 판단을 해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단계, 개별화 반사적. 청소년기가 되면 더욱 회의적으로 변하게 되고 타인의 종교적 기준과 부모의 종교적 기준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더 발전되는 거죠. 어떤 것을 채택해서 자신의 가치관으로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시도하고자 합니다. 자,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종교적인 기준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우리 부모가 나에게 준 종교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에서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같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종교 같이 비교해서 생각하고 종교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인 영역, 객관적인 영역까지 같이 끄집어 와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많은 종교적 사상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적어도 청소년기 후반이나 성인 초반이 되기까지는 심오한 통찰력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 각각에 대한 이해, 전체적인 사고 확실하게 잡으면서 우리 네 번째 놀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동 간호학에 있어서 놀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역시 A급 잡아주셔야 돼요. 출제된 적 있고요. 자, 놀이라고 하는 것. 아이들은요, 놀이를 통해서 성장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놀이를 잘 적용시켜주고 잘 제공해주면 그들의 성장 발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어요. 놀이의 의의점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리고 발달 단계에 따라 놀이의 특성이 변해가요. 발달 단계에 따라 놀이 특성이 변해갑니다. 그러면 놀이 특성에 대한 사례를 보고 얘가 어떤 단계인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사례를 통해서. 얘가 지금 이런 놀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놀이를 뭐라고 하죠? 특징은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파트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놀이 A급입니다. 자, 영아의 경우 놀이의 상호작용은 아동과 어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자, 1세까지를 영아라고 봅니다. 1세까지. 1세끼리 놀아요? 영아끼리 놉니까? 아니죠. 어른들이 놀아주죠. 아동은 어른과 놀이를 즐기다가 점차 혼자 놀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래와 상호작용이 점차 중요해지고 매우 자아중심적이고 지연되는 것이나 방해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영아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고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만족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심지어 다른 것을 대신해서 만족을 거절하는 능력도 배우게 됩니다. 아, 놀이를 통해서 이 아이의 성장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많은 것들이 학습될 수 있구나. 놀이의 의점은 굉장히 크구나. 그러면서 단계별의 놀이의 특성들을 잡아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놀이의 특성은 방관적 놀이예요. 놀이를 하는데 방관한다. 방관, 뭐예요? 지켜본다는 뜻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얘들은 놀인 겁니다. 다른 아동이 하는 것을 구경만 해요. 구경에 포인트 주시면 되죠. 직접 그 놀이에 참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아동의 상호작용을 주시하려는 능동적인 관심은 있지만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없어요. 다른 아동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손이 형제가 공을 튕기면서 노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방관자적 역할의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서 발전하게 되면요. 이제 단독놀이. 지켜만 보다가 단독, 혼자 놀기 시작합니다. 같은 지역 내 다른 아동이 사용하는 것과 다른 장난감을 이용해서 혼자 놀게 된다. 자,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장난감을 이용해서 혼자 놀아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같은 장난감으로 같이 놀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다른 아동이 주위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쨌든 누가 있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같이 놀 생각 전혀 안 해요. 가까이 다가가거나 말을 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난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위,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아동의 관심은 자신만의 행위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행위는 다른 아동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추구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 뭐 그런 거 없죠? 넘어갑니다. 자, 평행놀이로 가면 유아기의 특징적인 놀이 방식입니다. 유아기, 평행놀이 연결시키셔야 돼요. 유아기, 평행놀이입니다. 혼자 놀아요. 포인트예요. 다른 아동과 함께 있는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자기 주위에 다른 아동이 갖고 노는 것과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하지만 서로 자기 것이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일은 없습니다. 어울려 놀지 않을 거예요. 자, 같은 공간에서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아요. 다른 아이들에 대한 관심 전혀 없어요. 누가 있는 것은 좋지만 다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 단독놀이예요. 평행놀이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같이 놀 법도 하지.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놀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 없어요. 마치 평행선에 있는 것처럼 교류가 없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장난감. 연합놀이입니다. 학년 전기예요. 자, 연합놀이, 학년 전기 연결시키셔야 돼요. 연합놀이, 학년 전기. 다 같이 놀면서 비슷하거나 심지어 동일한 행위를 하지만 같이 놀아요. 이제는 같이 놀아요. 혼자 놀지 않아요. 같이 놀면서 동일한 행위도 하면서 조직이나 업무 구분, 통솔자의 설정, 상호 목표와 같은 약속은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것을 이끄는, 그 무리를 이끄는 리더 이런 거 없어요. 아동끼리 서로 놀이기구를 빌려주거나 빌리고 마차나 세발자전거를 타면서 서로 따라다니고 때때로 누구를 놀이 그룹에 포함시켜 줄 것인지를 제어하는 것도 시도하지만 구체화되진 않아요. 각자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데 그 이유는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 포인트 주셔야 돼요. 연합놀이에는 목표가 없다, 리더가 없다, 규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상당량의 행동 접촉이 일어나는데 같이 노니까 한 아이의 어떤 것이 시작하면 나머지 그 아동도 그 본보기를 따라서 행하게 된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가지고 같이 놀지만 구체성은 없습니다. 이것이 연합놀이 학년 전기의 특징이에요. 협동이에요. 자, 협동이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뭔가 같이 할 것 같은데 무언가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할 것 같죠. 학령기의 특징이에요. 조직적입니다. 단체 내에서 놀이가 이루어지고 경쟁적인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표 달성이에요. 어른들처럼 생활의 상황을 연극적으로 꾸미거나 형식적인 게임을 하는 등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 있죠. 그 규칙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거나 완수하기 위해서 놀이 행동을 계획하고 토론합니다. 목표 정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 행동, 넌 이거 해, 넌 이거 해 이렇게 조직하고 업무 분담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리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협동놀이예요. 자, 각각 단계에 따른 놀이의 명칭, 특징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동에게 있어서 놀이는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아동의 발달 사정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동은 성장 발달을 합니다. 그러면 예측적으로 우리가 성장 발달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장 발달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해 보는 거 중요하겠죠.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확실한 근거가 되고 문제가 얘가 예측되는 시기에 성장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 혹시 문제가 있나? 하면서 초기에 발견해낼 수도 있겠죠. 연령에 맞는 행동에 대해서 교육하고 적절한 안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덴버2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시 출제 빈도 높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자, 덴버. 출생에서 6세까지의 아동의 신경근 발달을 사정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구이다. 특징 첫 번째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6세까지예요. 출생에서 6세까지, 6세 이하까지 무엇을 위해서? 신경근 발달을 사정하기 위해서. 지적 발달을 사정한다? 아니라는 거죠. 지적 발달이 아니라 신경근의 발달을 사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총 4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4부분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사회적,
미세 운동 적응성, 언어, 큰 운동 이렇게 4가지의 항목으로 구분되고 있어요. 4가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4가지가 뭔지 기억하시고 지능 알아보는 거 아니야. 이 나이에 아동이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야. 이 나이에 계단을 오를 수 있어야 돼. 이 아이의 정목을 몇 개 쌓을 수 있어야 돼.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기록제 P 합격, F 불합격, R 거부, NO 기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실제 검사지, 덴버 검사지, 그 검사지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P야, 얘 F였어.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얘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그럼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결과를 내죠. 해석을 하죠.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덴버2가 그 나이에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그 나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죠. 근데 이 나이를 결정할 때 수정된 연령을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동이 24개월까지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아동의 현재 나이에서 부족한 텐의 주수를 차감해서 수정된 연령으로 검사한다. 만약에 아동이 24개월 이상, 만약에 26개월이야. 그럼 이 수정된 연령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아동이 지금 24개월이에요. 23개월이에요. 22개월 이럴 때는 얘가 미숙아로 태어났는지 태어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얼마나 미숙아로 태어났어? 그 주수 확인해서 빼줘야 한다고요. 어떻게? 얘가 지금 16주예요. 16주. 얘의 덴버2 검사를 할 거예요. 16주? 그럼 24주가 안 됐잖아. 24주가 안 됐으니까 수정된 연령으로 계산해 봐야겠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미숙아로 태어났나요? 그렇대요. 아, 그럼 얼마나 빨리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더 이전에 태어난 거예요? 4주 빨리 태어났어요. 그럼 얘는 16주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16주에서 부족했던 이 4주 빼서 12주에 수정된 나이로 검사하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셔야 돼요. 몇 개월까지? 24개월까지. 24개월이 지나가면 수정된 연령 사용하지 않아요. 24개월까지 수정된 연령을 사용하면서 미숙아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부족한 거 빼주면 돼요. 특정한 항목 점수를 기록하기 전에 3회 정도 시도해 보도록 합니다. 자, 점수 해석하셔야 돼요. 월등, 연령선에 대해서 완전히 오른쪽에 있는 항목을 통과. 정상, 25, 75, 이 사이를 지나는 항목을 통과 실패 거절. 주의, 75, 90, 100분위수 사이를 지나는 항목을 실패 거절. 지연, 완전히 왼쪽에 있는 항목을 실패. 얘 해석하셔야 되는데, 자, 덴버가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하나의 항목만 본다면 25, 50, 자, 50, 75, 90 이렇게 해서 여기 색칠이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100분위수거든요. 다시 말해서 100명 중에 90명은 할 수 있어 이거예요. 100명 중에 75명은 할 수 있어. 100명 중에 50명은 할 수 있어. 100명 중에 25명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계단 오를 수 있어. 이 항목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확인해 낼 겁니다. 자, 연령선을 그어야 되죠. 연령선을 긋는데 월등부터 볼게요. 연령선에 대해서 완전히 오른쪽에 있는 항목을 통과한다. 연령선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연령이 여기가 낮고 연령이 여기가 높아요. 이 방향으로 갈수록 높거든요. 그럼 봐요. 얘가 연령선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평가해야 하는 항목은 여기에 있어요. 25명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전에 이 항목을 했단 말이에요. 연령선에 걸쳐지지도 않은 이 항목을 얘가 했단 말이에요. 월등하죠. 이 나이쯤에 자, 이때 딱 그었을 때 얘가 했어. 그럼 이 나이쯤에 한 25명이 할까 말까인데 얘가 지금 성공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것보다 훨씬 더 왼쪽에서 얘가 성공해버렸어요. 완전 월등한 거죠. 월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상아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의 25% 미만이 통과한다. 나이가 많은 아동의 25% 미만이 통과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게 월등. 자, 정상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연령선이 25, 100분에서 75, 100분위수 사이, 여기 사이 항목. 선이 이렇게 그어졌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아이들은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라. 자,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할 수 있어. 100명 중에 100명 중에 75명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면 통과해도 괜찮고 통과 못해도 괜찮아요. 거절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봐요. 75, 90, 100분위수 여기를 지나간다는 거죠. 이 말은 이 항목에 대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공해.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 항목, 자, 75에서 90 사이를 지나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공하는 이 항목에 대해서 실패했어, 거절했어 라고 한다면 주의예요. 못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정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아동들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해, 실패했어, 그럼 주의예요. 거절? 주의예요. 지연, 연령선에 대해서 완전히 왼쪽에 있는 여기에 그어졌다면 이 아이는 이 왼편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 전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얘 다 하고 이쪽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실패했어요. 그럼 얘를 지연이라고 보는 겁니다. 완전히 왼쪽에 있는 항목을 거절하는 것도 지연이라고 봐요. 얘가 못하니까 아마 거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절의 이유가 항목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드릴 거예요. 해석하셔야 돼요. 25, 50, 75, 90 그리고 75와 90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이걸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항목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령선은 왼쪽이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다. 연령선을 그었을 때 어디에 걸쳐지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된다. 완전히 왼쪽에 있었다, 연령선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걸쳐지지 않은 이 항목, 완전히 오른쪽에 있는 이 항목을 했다. 우와! 여기에 걸쳐지는 이 나이대 아이도 겨우 25명 정도가 할 수 있는 걸 얘가 할 수 있었네? 완전 월등하네. 25에서 75%에 걸쳐져 있어. 아, 못할 수도 있고 25명이 할 수도 있고 75명이 할 수도 있는 거거든. 못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어. 하지만 75에서 90% 대부분의 아동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못했잖아. 그럼 얘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 완전히 왼쪽에 있어요. 얘가 나이가 이 정도면 되면
완전히 왼쪽에 있는 항목들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 그럼 얘는 지연이에요. 중요해요.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정상, 지연 없고 주의 1개 이하일 때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의심, 1개 이상의 지연이 있고 2개 이상의 주의가 있을 때 있고 있거나. 자, 검사불능, 연령선에 대해서 완전히 왼쪽에 있는 항목 1개 이상의 거절을 보이고 혹은 연령선의 75, 100분위, 90, 100분위 사이에 지나는 항목에 대해서 대부분이 할 수 있는 이 항목에 대해서 1개 이상의 거절을 보인 경우 검사 불능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검사 해석. 덴버였습니다. 자, 의심과 검사 불능 결과를 보인 검사에서 의뢰를 위한 권유사항, 일시적인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때 검사할 때 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검사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었으니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만약 재검사 역시 의심 또는 검사 불가인 경우에 임상적인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다음의 기초에서 주의, 지연 항목의 수가 몇 개인가, 발달 정도가 어떠한가, 검진, 과거력이 어떠한가, 그리고 다른 곳에 의뢰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 그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챕터 2로 넘어갑니다. 신생아 가족 중심 간호. 자, 신생아에서 특징적으로 관찰해야 될 것들, 성장 발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이 신생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생아입니다. 태어나서 28일 이내까지를 우리가 신생아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반사예요. 반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검사 방법을 하는 이유는 뭘 알아보기 위해서? 이러한 검사 방법의 반사는 무슨 반사야? 이런 거. 이 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생아의 건강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 출생에서 28일까지를 신생아라고 합니다. 이때 애가 출생 딱 했어. 엄마 몸 밖으로 나오자마자 얘가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있죠. 그 검사 출제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신생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신체적 특징으로 아프가 스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검사를 얘기하는 거죠. 신생아의 자궁 외 생활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사정하기 위한 반응입니다. 출생 후 1분과 5분에 5개의 범주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기출 지문에서 출생하고 나서 1분 후와 5분 후에 과로 검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블라블라블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억에 들어갈 검사명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예요? 이거죠. 얘를 예쁘게 쓰셨어야 돼요. 정확하게 쓰셨어야 돼요. 자, 신생아가 안정될 때까지 반복하는데 생리적 미성숙, 감염, 선천성 기형, 모체의 진정 상태, 마취, 신경 근육장애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 5가지의 항목이 뭔지도 아셔야겠고요.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도 아셔야 돼요. 점수 매기는 걸로 나올 거예요. 4매를 통해서 0에서 3점, 심한 적응곤란, 4에서 6점, 중정도의 적응곤란, 7에서 10점, 어려움이 전혀 없어요. 자,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점수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이 표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겠죠. 뭘 검사하는데 이럴 때 몇 점 줄 수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역시 중요합니다. 아프가 스코어가 왜 검사하는지, 어떻게 검사하는지, 언제 검사하는지, 그리고 검사 항목은 뭔지, 점수를 어떻게 낼 건지 꼭, 그리고 점수의 총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까지. 자, 항목은요. 심박동수, 호흡, 노력, 근력, 자극에 대한 반응, 피부색을 볼 겁니다. 0점, 안 좋은 거죠. 2점, 가장 좋은 겁니다. 자, 심박동수가 100회 이상이에요. 너무 좋아요. 심박동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100회 미만, 이상이 2점이니까 미만까지를 1점 줄 거예요. 자, 호흡에 대한 노력. 자발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발 호흡이 없어. 0점. 규칙적으로 호흡하고 힘찬
울음소리를 낸다. 울음을 터뜨린다는 것 자체가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2점이에요. 불규칙하고 느리고 울음소리가 약해. 그러면 1점 줄 거예요. 근력. 애가 축 늘어져 있어요. 0점. 활발하게 잘 움직이면서 잘 굴곡되어 있어요. 근력이에요. 근력이 2점이에요. 사지를 약간 굴곡하는 거 1점입니다. 자,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에 대한 반응 어떻게 볼 거냐면 이 신생아의 코에 카테터를 탁 집어넣을 거예요. 그랬을 때 반응 없으면 0점, 얼굴을 살짝 찡그리는 정도라면 1점, 활기찬 울음 또는 재채기, 그것에 대한 반응을 격하게 한다면 2점 줄 겁니다. 피부색. 피부색을 보면서 뭘 본다는 걸까요? 순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지금 피부색이 청색이고 창백해. 혈액순환 안 되는 거죠. 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0점이에요. 전체적으로 분홍색을 띠고 있어. 순환이 아주 잘 된다는 얘기예요. 몸은 분홍색인데 사지는 청색이야. 이 말은 즉슨 말초까지 혈액순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점을 줍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례를 통해서 점수까지 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생아 반사입니다. 자, 신생아 반사. 자, 반사를 공부할 때는 자, 어떤 반사예요? 라고 하는 반사의 명칭, 그리고 그 반사를 검진하는데 어떻게 검사할 거예요? 그리고 그 검사를 했을 때, 그렇게 자극했을 때, 그런 방법으로 검사를 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야 정상입니까? 그리고 이 반사라고 하는 것이 소실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언제 소실되는 것이 정상인가? 이것도 보셔야 돼요. 언제 소실되는 것이 정상인가? 그리고 이게 비정상적으로 나타난다면 어떤 문제야? 이렇게까지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눈 깜빡임 반사 평생 지속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없어. 눈 깜빡이지 않아. 신경학적 손상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돼요. 인형 눈 반사, 동공 반사, 재채기 반사, 기침 반사, 밀어내기 반사, 구역 반사, 포유 반사. 자, 입 쪽에 볼을 건드리거나 문지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입 주변에 한쪽의 볼을 이렇게 만져주면 자극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자극을 주면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에 자극을 주면 이렇게 돌릴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포유 반사, 루팅 반사라고 합니다. 약 4개월에 사라질 거예요. 얘가 비정상적이라면 중추신경계 질환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흡철 반사, 그리고 하품 반사, 바빈스키 반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할 거예요?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발바닥을 가로질러 위쪽으로 긁는다. 어떻게 할 거냐면 발 뒤꿈치에서 타고 올라가서 엄지발가락 방향으로 긁어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엄지발가락이 뒤로 살짝 배굴이 되면서 발가락들을 쫙 펴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빈스키 반사. 근데 얘가 언제까지 가냐면 1년까지 가요. 1년 후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뇌성마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자, 손가락 파악 반사, 발가락 파악 반사, 보행 반사, 모로 반사. 자, 평형의 갑작스러운 부조화나 변화를 준다. 애를 이렇게 안고 있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이 안정감, 이 평형이 깨졌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사지를 갑작스럽게 펴고 손가락을 펴고 다리는 약하게 굴곡되고 머리는 뒤로 움직이고 척추와 하지는 뻗는다. 살짝 자기를 안아달라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것을 우리는 모로 반사라고 합니다. 3에서 4개월에 사라지고 얘가 비정상적이라면 신경학적인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자, 긴장경 반사. 얘 마치 펜싱 선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으로 목을 돌려줍니다. 이쪽 방향으로 목을 돌려줘요. 그랬을 때 이 방향의 팔은 뻗고 반대편은 굴곡시킬 거예요. 3에서 4개월에 사라지는 것, 비정상적일 경우 신경학적 손상. 자, 체간 만곡 반사,
자, 신생아에게서 볼 수 있는 천문. 천문 보면 큰 천문, 작은 천문 이렇게 보이죠. 얘가 대천문, 얘가 소천문, 그리고 봉합선들이 보입니다. 자, 생리적 황달 얘기를 할게요. 생리적 황달, 황달이 나타나는데 이 황달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생리적이다. 생후 2에서 4일경에 황달이 일주일 정도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유가 뭔가 아셔야 돼요. 뭐 때문에? 간의 미성숙 때문에. 황달이 나타나는 것은 빌리루빈이 제대로 대사되지 않기 때문이죠. 빌리루빈의 대사는 간에서 이루어지는데 간이 미숙해서 빌리루빈이 대사가 안 돼서 황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모유 수유 시 빌리루빈 포함을 방해하는 모유 속 성분에 의해서 생후 5에서 7일에 나타났다가 모유 수유를 계속하면 서서히 감소되고 그리고 낮은 농도로 지속하게 됩니다. 자, 이 황달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광선 치료를 할 거예요. 광선 치료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죠. 빛 아래에 두고 기저귀만 착용한 채 옷을 벗겨 피부가 빛에 많이 노출되도록 할 겁니다. 자, 피부가 빛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옷을 벗겨서 기저귀만 채우고 빛 아래 두는 거죠. 광선요법을 시작하면 혈청 빌리루빈 수치를 꼭 측정하자. 6시간에서 12시간마다. 빌리루빈 수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수치를 통해서 꼭 확인하라는 겁니다. 얘 지금 피부 색깔이 이제 노랗지 않은데? 공막 색깔이 노랗지 않은데? 이런 걸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자, 주의사항. 신생아의 눈에 빛이 노출되는 거 좋지 않아요. 굉장히 밝은 빛이거든요. 불투명한 안대 적용해줘야 돼요. 안대 적용, 노출되지 않도록 안대 적용. 안대가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위치에 있어야지 얘가 코를 막으면 큰일 나는 거죠. 안대를 씌우기 전에 영아의 눈꺼풀을 닫고 안대를 씌워줘서 각막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각막이 손상받지 않도록. 수유 동안에는 안대를 제거해주자. 수유 동안 빛에서 아이를 꺼내서 분리시켜서 안대 제거해주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들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자극을 계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얘도 성장, 발달 이루어지죠. 자, 광선요법이 체온 상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광선요법을 받는 동안에는 체온을 자주 측정하도록 하자. 빛을 받으니까 당연히 체온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빛을 계속적으로 받잖아요. 그럼 피부를 통해서 불감성 수분 손실 일어납니다. 그러니 손실되는 것만큼 충분하게 보충될 수 있도록 해줘야겠고요. 오일, 로션 절대적으로 금기입니다. 자, 모유나 젖병 수유를 할 때, 자, 수유를 할 때 엄마가 안아주는 거, 안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애착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애착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 잘 할 수 있도록 안아주는 거 권장됩니다. 자, 광선요법은 장을 통해서 빌리루빈을 배설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빌리루빈을 장을 통해서 배설시키고자 광선치료를 한다. 이 빌리루빈이 변을 통해서 나오는데 묽은 변의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빌리루빈이 포함된 묽은 변, 회음 쪽에 자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자극이 있어요. 자, 배설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묽은 변은 빌리루빈 배설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잦은 배변은 회음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부 간호 들어가야 됩니다.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되는 피부 간호가 필수적입니다. 자, 광선요법이 완전히 끝난 후에 혈청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광선요법이 끝나고 난 후 반동 형성으로 반동 효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일시적입니다. 치료할 필요 없어요. 자, 부작용, 피부 발진, 고체온, 빛에 의한 대사율 증가, 탈수 나타날 수 있어요.